안녕하세요. 좋은 책과 함께하는 시간, 북과의 부킹타임, 부킹의 윤꾼입니다. 오늘은 지배받는 지배자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편의 주 내용은 이거죠. 이제 미국 대학과 이 한국 대학 사이에는 이 지식의 생산 능력에서 큰 격차를 보이는 게 사실인데, 한국의 유학생들이 이 간극에서 트랜스내셔널 기회를 포착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트랜스내셔널 미들맨 지식인들, 어떤 의미에서 좀 지식 생산에 좀 경제적 우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게 상대적이라는 거죠. 미국에서는 열등생, 근데 이걸 한국으로 이식하는 순간 우등생으로 탈바꿈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들 트랜스내셔널 미들맨 지식인의 주요 생존 전략, 미국에서 생산된 지식을 빨리 흡수해서 한국의 로컬 지식인들에게 판매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한마디로 지식의 유통업자가 되는 셈입니다. 이 위치는 언제나 상대적인 거죠. 그래서 한 사회에서 이방인으로 자리하던 사람, 다른 사회로 가면은 또 엘리트 지위를 차지하는 일이 늘상 일어나곤 합니다. 이렇게 엘리트 지위를 차지한 사람들은 지배받는 지배자가 되어서 이방인으로 살며 이 배운 지식과 같이 다른 사회에 전파하게 되죠. 이들은 또한 자신에게 부여된 이 엘리트 지위를 아주 폐쇄적으로 사용하고 주변인을 배제함으로써 또 다른 이방인을 양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게 얻은 자리잖아요.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대를 이어 세습하고 자신들만의 이제 방어벽을 치고 이 사회를 좀 폐쇄적으로 만들어서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거죠. 신귀족의 탄생입니다. 이른바 트랜스내셔널 미들맨, 이들의 이제 성립이 시작되는 거죠. 사실 그 원인은 이 한국의 학계에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 상대적으로 좀 민주적이고 개방적이면서 합리적인 이 미국 대학의 연구 분위기, 이 각국의 유학생을 이제 흡수하는 그런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이에 비교해서 이 대한민국의 국내 학계의 특징, 굉장히 보수적이고 편협하면서 외골수 순혈주의에 빠져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한마디로 천민자본주의의 끝판왕, 이렇게 얘기해도 크게 틀린 표현은 아니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신의 지식과 능력으로 새로운 세대의 엘리트가 되기를 꿈꾸는 학생들, 이 국가 경제와 이 교육의 경계를 넘어서 글로벌화된 세계에서 직업을 갖고 자신의 인생을 펼치고 싶어하는 것이 당연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뜻을 펼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지방대 출신이다, 여성이다, 또 집안이 좀 받쳐주지 않는다, 하여간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 사회에서 지식인으로 살아가는 게 상당히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또 요소들이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같은 학부 출신의 학생을 우선순위하는 이 상위권 대학의 대학원들, 이들에게 기회 제공조차 주지 않는 것이 이 현실이기 때문에 미국으로 가는 선택지가 저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되면 가서 버틸 수 있으면은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는 거죠. 미국의 대학원은 이 상대적으로 이 학부 시절의 학교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것도 100%는 아니고요. 한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지만 그 간격은 꽤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가면은 어느 정도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한국에 이제 스카이 대학과 이제 지방에 이름 없는 대학을 이제 나온 두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유명 대학에 이제 입학 그 원서를 내고, 대학원이죠. 이 전형을 진행할 때 미국의 대학원에서는 그렇게 크게 이걸 신경 안 쓴다는 거죠. 좀 안 좋은 얘기지만 어차피 동양 그리고 한국의 대학들 미국에서는 쳐주지 않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트랜스내셔널 이방인으로서의 이 미국 유학생들, 한편으로는 한국만큼은 아니지만 나름의 차별을 받는 거 사실이에요. 일단 영어를 못하고 그리고 이 능동적인 공부 방법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죠. 본인이 자초한 부분이 큽니다. 근데 이제 이는 자신의 미래에 좀 밑거름이 되는 가치 있는 장소라는 그런 좀 유익한 점도 있어요. 이 미국 대학의 교수진이 전수하는
이 학문 자본의 양과 질, 미국 대학 인프라의 탁월함, 그리고 이 학계의 대가라는 이 세계적 학문 권력과의 만남, 우수한 연구 네트워크, 그리고 미국 학문 활동의 이 규범들, 이 여러 가지들이 모두 한국 대학들은 제공하지 못하는 이 귀중한 자원이자 인생 성공의 밑거름임에 분명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미국의 대학은 이 학문을 하는 이상적인 장소로 인식되고 있고요. 미국 대학의 이러한 학문적 스타일, 룰, 규범, 이 누구나 따라야 할 준거가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권위와 권력이 머릿속에 자리 잡게 되는 그런 순간인 것이죠. 이러한 미국의 연구 중심 대학들은 교수의 연구 활동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을 하는데요. 또한 연구 실적에 따라서 교수들을 매우 좀 심하게 차등 대우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연구 업적이 적으면 대우가 없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가 보편 타당성을 받는 거죠. 이 반면에 한국은 연차가 쌓이면 월급도 자연히 쌓이는 구조잖아요. 연구로 경쟁하는 것이 좀 상당히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학벌 체제, 폐쇄적 학문 문화 등이 아주 큰 벽으로 가로놓여 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다 같이 공부 안 하는 분위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 연공 서열에 따라서 어느 정도 버티면 되는 이런 분위기, 최고를 위해서 스스로의 그 모든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좀 노력하는 이 장이 아니라 어느 정도 성과를 내면 얼마를 받는 이 가성비의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실제 미국의 국공립대학은 교수의 연봉을 인터넷에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요. 한국 같으면 난리가 나겠죠? 이 해당 학교의 사이트에 가면은 그 연구를 하는 교수의 연봉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교수가 실력이 있는지 알려면 연봉을 보는 게 가장 확실한 근거 지표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잔인한 이 자본주의적 제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게 아니면은 뭐 좀 파악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너무 없잖아요. 오래 했다고 훌륭한 건 아니니까요. 한국의 학계에 물든 사람으로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요소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리더십의 문제가 있죠. 이 미국 대학의 학과장들은 이 학문적으로 성과를 낸 다음에 학과의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이 실질적인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한국 대학의 학과장은 일종의 명예직이죠. 학문적으로 타고나지 않은 경우도 많고 그냥 해당 분야에서 오래 했다는 뭐 그런 점이 장점으로 그 자리를 확보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그것도 아니면 그냥 나이 많은 교수가 학장과 학과장을 맡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이 때문에 한국 대학에서는 그가 특정 학번이나 파벌의 리더일 가능성이 크죠. 당연히 리더십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 학계를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정치권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굉장히 더티함의 집합제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 잠깐 좀 평가 체계 그리고 이제 그 기관들을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THE 세계 대학 순위가 있는데요. 영국의 대학 평가 기관인 이 타임즈 고등연구원의 약자입니다. 이 Times Higher Education, 줄여서 THE인데요. 교육 여건 그리고 연구 실적, 국제화, 세계 지표로 세분화되어 있고 이 상세 지표까지 합쳐서 총 13개의 조건을 통해 순위를 선출하고 있습니다. 이 THE는 상대적으로 다양성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세계 대학 순위, 소규모 대학 순위, 아시아 대학 순위, 신흥 대학 순위 이렇게 좀 다양한 세계 대학 순위를 좀 발표하고 있습니다. 평가 대상의 이 방법론을 약간씩 변경하고 대상을 달리하는 뭐 정도긴 하지만 그래도 분명히 좀 여러 요소를 좀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지표죠. 이 다양한 순위 발표가 이 여러 관점에서 대학들을 좀 평가하기 때문에 수요자들에게 선택의 잣대를 좀 다수 제공한다는 장점이 좀 있긴 해요. 그런데 이 교육계에서는 이 평가기관의 이 돈벌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견해도 좀 다수 존재합니다. 사실상 이 대학 평가기관들이 이 발표하는 순위들, 이 결국 하나의 산업에 불과하다는 그런 내용이죠. 아주 다양하게 보이는 것처럼 여러 범주로 대학 순위를 발표한 다음에 이 추후에 이 순위 개선 방안,
그리고 여기에 연계된 세미나나 컨설팅 사업을 병행하게 뭐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사업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만들어서 더 많은 수익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 그러나 어쨌든 뭐 대강의 기준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나름으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QS 세계 대학 순위가 있는데요. 영국의 대학 평가 기관입니다. 이 주관하는 순위로 이제 학계 평판도라던가 졸업생 평판도, 그 다음에 학생과 교수의 비율, 뭐 논문 피인용 횟수, 이렇게 6개의 지표를 통해서 이뤄지는데요.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되는 평판도가 지표의 50% 비중으로 높다는 점이 다른 대학 평가들과의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장 의견을 좀 많이 반영한다는 뭐 그런 내용이죠. 다음으로 이제 CWUR 세계 대학 평가,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이 세계 대학 랭킹 센터에서 발표하는 지표입니다. 이 CEO 직위를 가진, 그러니까 이제 각 기업의 헤드쿼터들이 좀 어느 정도 분포하고 있나, 그러니까 동문들의 수를 평가하는 이 동문 고용 수준을 통해서 이 다른 평가 요소들과의 차별화를 이루고 있죠. 그리고 이제 세계 대학 학술 순위 ARW가 있는데요. 이 중국의 이 상해 교통대가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서구권에서 자신들의 잣대로 진행하는 대학 평가가 좀 양이 안 차니까 중국이 이제 좀 만든 건데, 이 상해 교통대 자체가 정부 입김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 학교예요. 예전에 그 중국 국가주석 장쩌민도 이 대학 졸업생이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 국가에서 영국이나 미국 중심으로 가는 대학에 좀 약간 딴지를 걸고 우리도 한 자리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표를 만든 거죠. 이 졸업생과 이 교수의 이 노벨상 이 수상 실적이 30%, 그러니까 굉장히 높게 반영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들은 잘 인용하지 않습니다. 이 수상 실적에 더해서 이 학문 분야별 이 논문 피인용 빈도가 높은 연구자, 그리고 이 네이처나 사이언스급 학술지의 논문 게재, 뭐 이렇게 좀 학술 평가 좀 지표를 많이 위주로 하는데요. 서구권에서는 당연히 신용을 좀 잘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국가 간의 헤게모니가 작용한다는 거죠. 기타로 뭐 다양한 평가 지표가 있는데, 뭐 일단 위에서부터 상대적으로 많이 인용되는 그런 지표들만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뭐 지표는 이렇고 각 대학의 순위는 어떠한가? 뭐 여러 요소가 다 다르고 지표가 서로 뭐 좀 평가하는 요소가 다르잖아요. 그래도 이제 공통적으로 뭐 어느 정도 범주에 든다는 점은 대부분의 이 평가 요소 기관들이 좀 비슷하게 잡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2020년 기준 THE 세계 대학 순위 표를 좀 바탕으로 하는 건데요. 전 세계 1위는 옥스퍼드대입니다. 그 다음에 2위는 칼텍, 캘리포니아 공과대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케임브리지, 4위는 스탠퍼드, 5위는 MIT, 그 다음에 이제 10위권까지는 좀 왔다 갔다 해요. 프린스턴, 하버드, 예일대, 시카고대, 뭐 펜실베니아, 존스 홉킨스, UC 버클리 전부 왔다 갔다 합니다. 평가 기관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어느 학과에 가중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서로 순위가 좀 바뀌죠. 이 TH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국권의 이 학교를 좀 우대하는데, 이 다른 평가 요소에 보면은 이제 미국 대학이 최상위층을 차지하고 있죠. 그럼 이제 한국의 대학은 어떠한가? 일단은 뭐 64위가 서울대입니다. 그리고 89위가 성균관대, 그리고 카이스트 포스텍, 그 다음에 고대 연대는 이제 100위에서 200위 사이에 위치를 하는데, 이것도 뭐 지표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이 연고대 이하가 이 글로벌 탑 대학 순위에서 100위권 안에 들어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거죠. 물론 이 지표가 상대적으로 좀 영어를 좀 우선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 학술의 SCI급 논문 이 횟수를 좀 중시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 한국과는 잘 매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글로벌적으로 보면은 한국의 대학들은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하는 것이 좀 중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살펴볼 요소는요. 현재 이제 그 국내에는 스카이 그리고 이하로 쭉쭉쭉 나오는 이제 그런 대학 서열이잖아요. 뭐 잘 인정하고 싶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이제 세계의 평가 기준으로 보면은 서울대가 1위인 거는 맞지만
이 대부분의 이제 학문적 요소를 평가하는 이 지표에서 성균관대가 연세대와 고려대를 좀 더 상회하는 것으로 나오는 지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개의 공통된 평가 눈으로 보면은 국내에서는 서울대 다음이 성균관대라는 거죠. 그런데 뭐 대부분 아실 겁니다. 이 국내의 인식, 그리고 이제 졸업생들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포션, 뭐 이 여러 가지 인식을 고려할 때 스카이의 기준이 바뀌는 일은 아마 어지간해서는 없을 겁니다. 설사 만약에 성균관대가 더 지표를 높여서 서울대보다 상위에 랭크한다고 해도 스카이는 그냥 스카이대로 고정이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득권이라는 거죠. 세계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성균관대가 최상위에 위치한다고 해도 한국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 진입 장벽을 치고 다른 이 존재의 진입을 막는다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전처럼 폐쇄적으로 세국 정책 등을 해서 한국에서만 뭐 자주적으로 산다. 그러면 뭐 그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내가 직접 뭐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하거나 살지 않더라도 이제 세계적으로 엮여 있는 이제 글로벌권으로 생활하는 것이면 분명해요. 우리가 뭐 하나 사 먹는 물건도 한국에서만 나오는 재료로 만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연결이 돼 있는데 이러한 시대의 아주 구시대적인 사고관으로 이렇게 옛날에 이 순위에나 집착하게 되면 과연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 우리는 역사에서 많이 확인을 해왔습니다. 추가적인 기사를 하나 볼까요? 2019년 12월 달의 기사인데요. 이제 서울대의 좀 순혈주의를 비판한 기사입니다. 기사를 보면은요, 이 서울대의 이 글로벌 경쟁력이 굉장히 아쉽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영국 대학 평가 기관인 이 THE가 발표한 2020 세계 대학 분야별 순위, 제가 인용한 거죠. 여기서 서울대는 11개 평가 항목 중 단 한 분야에도 탑 10에 진입하지 못했다. 사회과학, 예술, 인문학 등 이 두 개 분야는 100위권 밖이었고 심리학과 법학은 순위 안에도 들지 못했다. 그나마 이 공학, 컴퓨터과학, 의료, 임상보건학 이런 분야에서 50위권 안에 든 것이 최고 성적이다. 이 문제는 서울대가 가장 높은 성적을 거둔 분야에서 국내 1위를 차지한 대학은 다른 학교라는 점이다. 이 40위를 기록한 이 공학 분야에서는 카이스트가 32위로 국내 1위, 서울대가 47위를 기록한 컴퓨터과학 분야에서는 카이스트가 44위로 국내 1위에 올랐다. 또한 서울대가 47위를 기록한 의료 임상보건학 분야에서는 성균관대가 37위로 국내 1위 타이틀의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세계 90위에 오른 교육학 분야는 고려대가 59위, 마찬가지로 국내 1위다. 세계 100위권 안에 든 분야 중 서울대가 국내 1위로 평가받은 영역은 생명과학 77위와 자연과학 89위, 경영경제학 74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제 상공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서열을 감추기 쉬운, 그러니까 전통의 권위로 찍어 누르기 쉬운 그런 좀 정치, 사회, 언론 등의 인문 계열, 이런 쪽이 더 좀 파워를 발휘할 수가 있다는 내용이에요. 수치화하기 쉬운 이공계는 바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니까 이런 쪽에서 이제 전통의 권위와 힘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거죠. 좀 수치화하기 쉬운 이공계보다 더욱 떨어지는 이런 내용들이 좀 지저분하다는 그런 유추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충격적인 사실, 논문의 질을 토대로 대학 순위를 부여하는 레이더 랭킹, 이거는 정말 실력만 보는 겁니다. 여기서 서울대는 세계 674위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평가 대상이 960여 곳인 점을 감안하면 너무나 부끄러운 성적표죠. 이게 좀 영어를 기본으로 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데요. 울산과학기술원, 유니스죠. 여기가 세계 179위, 그리고 포스텍이 470위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참고로 세계 1위는 MIT였고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가 모든 면에서 1위를 하던 시절은 이제 정말 옛날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울대가 왜 이리 경쟁력이 떨어졌는가?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조금 전에 말한 순혈주의가 꼽히고 있습니다. 이 국립대학법인 체계가 시작된 2012년 이후 지금까지 서울대에 새로 채용된 교원, 모교 출신이 10명 중에 7명 이상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타교의 학사 졸업자 중에 석박사를 서울대에서 취득한 사람까지 포함하면 비율은 80%에 육박하는 수준이죠. 이 서울대의 인적 구성의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는데요. 이런 것이 이제 대학 운영의 폐쇄성을 키우고 다양성과 조직 건전성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역대 서울대 총장의 경우 캠퍼스를 이 현재 관악으로 이전한 1975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15대 정도의 총장이라고 하는데요. 단 한 번도 비서울대 출신 총장이 임명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단과대학장도 사정은 다르지 않은데요. 인문사회, 자연농생명, 기타 다른 과, 이 전임 교원 수가 100명 이상인 단과대학의 현재 학장들 모두 서울대 학사 출신입니다. 이 모교 선후배로 똘똘 뭉친 이 서울대 교수진의 이너서클 문화, 이 학문의 폐쇄성을 키운다는 지적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하버드대에서는요, 총장 후보가 되려면 하버드대 학부를 나왔거나 대학원을 다녔거나 아니면 현재의 하버드대 교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상당히 심플한 거죠. 근데 이제 지금까지 서울대 총장은 모교의 학부를 나온 사람이 다 된 게 문제가 좀 크다고 합니다. 이게 왜 문제냐고요? 비교를 해볼까요? 하버드대가 뛰어난가요? 서울대가 뛰어난가요? 답은 뻔하죠. 그러면 어디가 잘못돼 있나? 한 번쯤 깊게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굳이 이렇게 서울대를 찝어서 얘기한 게 이게 서울대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그냥 어떤 의미로 보든 간에 좀 한국의 1위 대학인 거면 확실하니까 여기가 이제 좀 개선이 되면은 그 파급 효과가 아래로 아래로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다른 대학으로 좀 파급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를 좀 타켓으로 한 거지 다른 대학도 대동소이입니다. 이미 한국의 대학들은 자체 개혁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서울대 그리고 소위 명문대라 불리우는 한국의 대학들, 조선시대 왕조가 떠오르는 것은 비단 저만의 생각인가 합니다. 대학에 관한 내용은 이렇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한 이 트랜스내셔널 미들맨들 과연 능력은 있는가? 그러니까 연구 역량은 탁월한가? 이 문제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트랜스내셔널 미들맨 지식인들, 이 주요 생존 전략은 좀 앞서 이야기했지만 미국에서 생산된 지식을 빨리 습득해서 한국의 이 로컬 이 학계에 판매하는 거죠. 이 지식의 좀 유통상인을 자처하는 건데 이 미국에서 훈련받은 이 한국의 지식인들은 이 영문 저널 투고 그리고 국내외 특허 출원 그리고 연구의 글로벌 네트워킹에 참여해서 세계적인 지식 생산에 나름 기여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에 비해서 질이 굉장히 떨어지는 수준이고요. 개인의 그 독창적인 연구 성과를 내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한마디로 세계 지식 체계의 주변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죠. 유학 후에 미국 좀 정착을 하는 경우에 한국 지식인들은 이 미국의 대학과 기업에서 미국인들과 같이 이 지식 생산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물론 일부는 탁월한 지식 생산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변두리 이하에 위치하게 되는데요. 최고의 탑 레벨에 올라가는 지식인들은 아주 손꼽을 정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된 이들은 이제 좀 삶의 지표가 바뀌는데요. 그 지식 생산의 탁월함이라기보다는 이민사회 전문가로서 살아남는 길을 선택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들의 이제 삶의 궤적, 이 백인 중심의 미국 전문가 사회에서 인종적 그리고 언어적 질서에 제약을 받게 되는데요. 또한 동시에 이들은 영어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지식 생산의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 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지식을 서로 교류하고 할 때 이 스킬에 불과하긴 하지만 이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안 되니까 한계가 생기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로 인해 이 지식 생산의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게 곧 네트워크 확장의 좀 어려움, 여기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이 언어 자본과 사회 자본 확충의 어려움, 이 때문에 미국 사회에서 이 보이지 않는 이 장벽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가면은 열정도 식잖아요. 이들의 학문적 그리고 전문가적인 야망은 점점 떨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이 한국과 미국 사이에 끼인 이 지식인들, 끊임없는 정체성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한국에 정착한 지식인들은 이 미국과 학문의 이 학문 공동체 사이에서 이 양다리를 걸치게 되는데요. 동시에 자신이 어디에 헌신해야 될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미국 유학을 통해 형성된 이들의 좀 정신세계,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성장을 했잖아요. 여기에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좀 유교적 그리고 가부장적 질서와 이 자신의 내부에서 굉장히 충돌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 정착한 지식인들은 이방인 엘리트로서 전문가적 성공을 거두게 되긴 하지만 백인 중심의 이 인종적 질서와 영어 중심의 언어적 질서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주류에 속하지만 사회적 정치적으로도 비주류에 속하는 그런 모순점을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굳이 이렇게 좀 차별점을 얘기해서 그렇지 그냥 인프라 자체가 엄청납니다. 혹시 뭐 인터넷 하실 때 미국의 상위 랭킹에 있는 대학들, 굳이 상위 랭킹이 아니라 그냥 뭐 어지간히 주립대 정도만 돼도 한번 캠퍼스 투어를 한번 눌러보세요. 시설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웬만한 지방 도시의 한 절반 정도가 한 개의 캠퍼스인 학교도 많고요. 한 학교 내에 캠퍼스가 여러 개인 멀티 캠퍼스 학교를 보면은 그 규모를 다 합치면 그야말로 어마어마하죠. 미국 대학 중에 꽤 열심히 여러 곳을 돌아다닌다고 해도 졸업하기 때까지 학교 전체를 둘러보지 못하는 학생이 태반입니다. 거대한 도서관, 실험실, 체육관 시설 등의 인프라에 유학생들은 아주 압도가 되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세계적인 석학과 한국에서 좀 비싸게 사서 읽었던 이 교재들의 저자를 직접 만난다는 것은 확실히 특별한 경험입니다. 이 미국 대학의 우수성, 여기에 대한 자각, 이게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인 동의에 의해 이 몸에 체화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순전히 제 개인적인 감상이긴 하지만요. 제가 업무상 이 해외 석박사들을 좀 많이 만나봤는데, 이들이 처음에 이제 해외 유학, 뭐 특히 미국인데요. 여기를 처음 마치고 들어오면은요, 한국에 귀국하면 대부분이 좀 조용하고 겸손한 모습이 좀 많았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좀 비주류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한국에서 시간을 어느 정도 지내면은요, 우월함에 도취해서 약간 좀 학문적 야수성, 그리고 학교에서 뭐 조교라든가 학생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권위주의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좀 언어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한국에서 공부한 사람들보다는 월등하니까 좀 언어의 상대적 우위를 여실히 보여주는 모습을 감추지 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영어를 공부한 사람들을 비웃는 거죠. 일부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좀 얘기하는데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이 대동소이했습니다. 그냥 성향 자체가 부드러운 사람도 이 부분의 특권, 권위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저는 많이 확인했어요. 한국에서 이 자타가 공인하던 잘 나가는 엘리트 학생, 우수한 인재, 엄친 아들. 그런데 배움의 장소가 이 미국 대학으로 바뀌면서 이들은 우등한 학생에서 열등한 학생으로 스스로를 분류하게 되었었죠. 이러한 열등한 주체로서의 자기인식, 미국에서의 수업 시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더욱이 이제 미국에서의 대학원 석사 이상의 수업 시간은 유학 초기에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인데요. 이 대부분의 유학생이 이 수업 시간에 겪는 이 고통과 괴로움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수업은 대부분 세미나 형식이잖아요. 이런 방식에서는 토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국 학생들에게 가장 어려운 요소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언어 문제에 덧붙여서 이 문화적 차이도 한국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수동적이 되는 요인이 많죠. 보통 이제 뭐 교사나 교수 이런 좀 스승의 가르침과 권위에 순종하는 이 유격권의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좀 적극적으로 개진하지 않는 편이죠. 근데 미국 학생들은 자신의 의견을 거리낌 없이 표현합니다. 이런 언어적 차이와 문화적 차이 속에서 한국의 유학생들은 점점 주변부로 좀 흘러가게 되죠. 한국에서 똑똑했던 학생들 또는 그런 평가를 받았던 학생들이 미국에서는 열등생, 바보가 된 듯한 느낌을 받는 것은 많은 유학생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러한 모습에서 좀 벗어나서 학위를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순간 그동안 억눌리고 좀 막혔고
상대적으로 분출하지 못했던 그들의 이 억눌렸던 감정이 상대적으로 열등하다고 생각되는 이 한국의 사람들에게 좀 분출하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점이 많은 좀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 내용과 좀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이 내용을 예전에 기사에서 봤어요. 이 책 내용의 저자가 소개하고 있는 짤막한 이야기인데 이 한때 언론과 SNS에서 회자되었던 부산의 한 초등학생의 8살의 꿈, 이 동시를 한번 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가 지불하는 이 상징적인 이 교육 지대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동시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사립초등학교를 나와서 국제중학교를 나와서 민사고를 나와서 하버드대를 갈 거다. 그래, 그래서 나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미용사가 될 거다. 이제 한국 사람들은 서울대병을 넘어서 이제 하버드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실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니까 큰 물에서 놀고 싶은 우물안 개구리의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되죠. 이 책 지배받는 지배자 책을 읽으면서 좀 많은 관점의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이 책 자체가 사실상 논문에 가까운 책이고 좀 읽는데 그렇게 편하지가 않아요. 저자가 좀 많은 내용을 그리고 생각해 봐야 할 점을 전달한다는 목적으로 썼기 때문에 좀 쉽게 읽히는 편의성은 상당 부분 좀 생략을 한 듯도 좀 보여요. 그래서 좀 읽기가 어렵죠. 재미도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고. 그런데 이 책이 주는 이 주제의식은 명확하게 좀 와 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여기에 매몰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인공지능의 좀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누구나 알고 있죠. 인간끼리의 학력 격차, 그리고 학벌에 대한 차별, 이런 것들이 무의미하게 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의 IQ는 뭐 100 플러스 마이너스 약간이죠. 좀 수제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뭐 한 130, 40, 그리고 천재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뭐 150 이상. 제가 좀 찾아보니까 역사적으로 좀 최고의 IQ를 좀 보유한 사람은 200 몇십도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국인도 한 명 있었습니다. 현재 좀 지방 국립대 교수를 하시는 분인데 한때 굉장히 유명했었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컴퓨팅의 좀 역량이 인간의 IQ로 치면은 몇백만, 몇천만, 이제 몇 억의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전 인류의 모든 지혜와 지식, 그리고 역사적인 내용을 다 합쳐도 컴퓨터 한 대의 그런 능력도 못 따라가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시대에서 지식인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들의 과연 존재 가치는 있는가? 이런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지금도 사회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직업군들, 이미 인공지능 또는 기계 문명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단지 현재는 가성비의 문제 때문에 그냥 남겨두고 있는 거고 법령이라든가 제도로 약간 좀 속박을 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만 뭐 시간 문제 아니겠어요? 우리의 역사를 보면은 이런 부분들은 결국 가성비 그리고 이제 돈의 문제로 좀 귀결이 되어 왔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을 사용하는 것이 비싸지면 언제든지 폐기 처분되는 그런 것이죠. 이미 인공지능과 인간이 앞으로는 더더욱 그렇겠지만 절대자와 곤충 수준으로 좀 차이를 벌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일매일이 달라요. 이런 시점에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는 이제 급속도로 사라질 문제인식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제 절대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지배자가 올 수도 있는 이 미래 시대, 진정 생각하고 익히고 갖춰야 할 능력, 그리고 새로운 학문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이 책을 읽어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배자가 될 것까지는 없지만 피지배자가 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뭐 직장이라든가 사회, 그리고 학계에서 잘 풀려나가고 있지 않은 좀 상대적으로 좀 차별을 받고 좀 있는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한다면 이 책을 읽고 그러한 부분의 중요성을 좀 많이 내려놓아도 또 되리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국 유학파 엘리트는 어떻게 한국 사회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한 이 책 지배받는 지배자.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학벌에 대한 좀 차별, 그리고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이 정말이지 의미가 없는 이제 그런 부분이다라는 점을 여실히 얘기하고 있는 이 책 한 번쯤 읽어볼 가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댓글 꼭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